서울 북쪽 부암동 자락, 북한산 자락 끝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그 집은 마치 시간에 의해 버려진 풍경처럼 조용하고 차가웠다.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마당엔 겨울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윤지호는 그 안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말이 좋아 거주지이지 사실상 그의 마음을 묻은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지호는 5년 전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다. 아내 정소진과 아직 이름도 못 지은 쌍둥이 딸들.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그의 삶을 완전히 찢어놓았다. 장례식, 보도자료, 투자자 관리, 재단 운영, 그리고 정적.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지만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 아이들의 시신은 왜 없었냐고. 지호조차도. 그는 의도적으로 묻지 않았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희망이든 절망이든 진실은 어떤 형태로든 그를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다시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오빠. 한서연. 그의 아내, 소진의 이복 여동생. 5년 전 장례식 이후 자취를 감췄던 사람이 아이 둘을 데리고 나타났다. 눈처럼 새하얀 후드티, 아랫도리엔 초라한 청바지. 그녀의 옆엔 작은 2명의 그림자.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들. 한 명은 따은 머리를 했고 다른 한 명은 곱슬단발. 너무도 똑같은 얼굴, 너무도 익숙한 눈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만 재워줘. 갈 곳이 없어.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상처럼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지호는 그 가벼운 어조 속에서 숨겨진 무거운 고백을 직감했다. 아이들의 얼굴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밤이 깊었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 한쪽엔 조용히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꼭 붙어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서연은 말없이 식탁 옆 의자에 앉았고 지호는 커피포트를 올렸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마치 둘 다 준비되지 않은 대화의 서막을 피하고 있는 듯했다. 아이들 이름은 지호가 먼저 물었다. 아름이, 하은이. 지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너무도 익숙한 이름 같았다. 소진이 생전에 자주 꺼냈던 이름들이다. 그가 채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호는 말이 막혔다. 응, 그런 셈이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이 이들을 받아들였음을 직감했다. 의심, 분노, 혼란 이전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어떤 감정.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본능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뿐이었다. 혹시 정말? 이튿날 아침 주방에 들어서자 김나라 여사가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지호 가족을 보필해온 사람. 말없이도 그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어른. 서연 아가씨, 아이들 데리고 새벽에 목욕하고 있더군요. 저 아이들, 혹시... 모른다. 지호가 말을 끊었다. 아직은. 하지만 마음은 벌써 알고 있지 않아요? 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부엌 바닥에 앉아 조용히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중 한 장, 종이 위엔 3명이 그려져 있었다. 여자 1명, 그리고 키 큰 남자, 옆엔 똑같이 생긴 2아이. 남자의 얼굴 옆엔 작게 적혀 있었다. 아빠. 지호는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날 저녁, 그는 서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아이들, 내 딸이지? 서연은 그 질문에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은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말해주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소진 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이 아이들을 당신에게서도 그 집안에서도 지켜달라고. 난 그 부탁을 지키고 싶었어. 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분노도 슬픔도 표현할 수 없었다. 단지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 이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것보다
딸들이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던 세월이 너무도 아팠다. 왜 이제서야 돌아왔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지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지호는 오랜만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주방 창문 너머로 얼어붙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항상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숨죽인 채 그의 슬픔을 지켜봐주는 듯한 정적. 그러나 지금 그 고요함에 이질적인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거실 안쪽 방에서는 가벼운 웃음소리와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이와 아름이가 서로를 부르며 소곤대는 소리였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의 아침. 지호는 그 낯선 소리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그는 아이들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아이들은 이불 위에서 색종이를 자르고 있었다. 한 명은 금발 인형에게 머리핀을 꽂아주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언가 집중해서 글씨를 적고 있었다. 지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잘 잤니? 아이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잠깐의 정적 후 아름이가 먼저 웃으며 대답했다. 응. 할머니 집보다 더 따뜻해요. 여긴 내 집이 아니야. 하은이가 조용히 속삭였지만 바로 다음 순간 다시 지호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너무나 익숙했다. 소진, 그의 아내. 그녀가 웃을 때의 눈꼬리와 입꼬리의 각도. 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침 먹고 싶어. 지호가 겨우 말을 이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지호는 주방으로 가서 토스트와 삶은 달걀을 준비했다. 클라라 여사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집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어른처럼 조용하고 정돈된 말투, 행동, 그리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눈빛. 어디서 살았니? 지호가 물었다. 강릉이에요. 하은이가 대답했다.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지호는 엄마라는 말에 다시 숨을 멈췄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는 소진이 아닌 서연이었다. 서연. 엄마라고 불러?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를 데려왔으니까. 진짜 엄마 아니어도 괜찮죠? 지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 어른들이 만든 복잡한 진실 속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낸 그 단단한 말투.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이 조용히 주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부은 채였고 밤새 잠들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어젯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만하자. 지호가 잘났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들고 창가 쪽으로 갔다. 아이들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고 거실은 일시적으로 고요해졌다. 잠시 후 클라라 여사가 돌아왔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듯 장바구니를 두 손 가득 들고 있었다. 아이들 잘 있더군요. 그녀가 말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똑똑해요.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 드세요? 그 아이들, 분명히 당신 아이들이에요. 눈빛이 말해줘요. 그리고 당신도 알아요. 이미. 지호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래 닫혀있던 방 하나를 열었다. 소진과 함께 꾸며뒀던 아기방. 쌍둥이를 위해 준비했던 그 작은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늘색 커튼, 아기 침대, 장난감 상자. 그러나 5해의 세월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 병원 복도에서 소진의 마지막 눈빛. 지호야, 우리 아이들 꼭 지켜줘. 그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기회가 왔다.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하은이었다. 아저씨, 여긴 누구 방이에요? 원래 너희를 위해 준비했던 방이야. 하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우리 방이에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하은은 그를 향해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이 방에서 자도 돼요? 지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젠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은과 아름이의 존재는 지호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던 그들의 목소리, 발걸음, 웃음소리조차 이제는 집안의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서연.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의 구석 어딘가에 조용히 있었다. 말없이 아이들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자는 밤이면 베란다에서 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지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수없이 묻고 싶었다. 왜 이제야 왔냐고, 왜 숨겼냐고, 왜 혼자서 다 짊어졌냐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말들이 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소진의 장례식 이후 접어둔 서류 뭉치들이 있었다. 출생신고서 부본, DNA 검사 기록, 교통사고 보고서. 그 중에서도 한 장의 문서가 그를 멈추게 했다. 소진 장기 입원 진료 기록. 그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히 사고는 즉사라고 들었는데 장기 입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유료기록 조회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소진은 사고 직후 병원에 실려가 36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했다. 응급수술과 함께 출산이 먼저 진행되었다. 쌍둥이는 그 혼란 속에서 세상에 나왔고 그 다음날 새벽 소진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지호는 숨이 막혔다. 그 36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는 병원에서 아이들의 사망 선고를 들었고 소진의 사체만을 확인했다.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료 기록에는 한 명의 보호자 이름이 남아있었다. 한서연. 그날 밤 지호는 서연과 마주 앉았다. 식탁 너머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엔 아이들이 없었다. 집은 고요했고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왜 숨겼어? 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36시간 그녀는 살아있었고 아이들도 태어났어. 그런데 넌 날 부르지 않았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눈물이 차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변명이나 동정이 아닌 단단한 고백을 품고 있었다. 그때 난 언니가 마지막으로 한 부탁을 들었어. 이 아이들을 엄마의 그림자에서라도 지켜달라고. 그리고 당신 곁에 두면 이 아이들은 결국 또 그 집안, 그 권력 속으로 끌려갈 거라고. 지호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너무도 정확하게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기 때문이었다. 난 당신이 무너질 걸 알았어.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아이들이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떠났어. 도망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차갑고도 잔인했는지를. 지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널 원망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고 나니 너무 무겁다. 그래서 왔어. 서연이 말했다. 이 아이들이 아빠를 알지 못한 채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젠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해. 정적이 흘렀다. 당신은 이 집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야? 지호가 물었다. 아니, 언젠가는 떠나야 해. 하지만 아직은 이 아이들이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준비가 될 때까진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뛰어나왔다. 하은은 웃으며 외쳤다. 아빠, 눈사람 만들러 가자. 지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췄다. 아름이도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빠랑 같이 해야 돼. 그 짧은 한마디. 아빠라는 단어는 마치 얼었던 시간의 벽을 녹이는 열기처럼 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이 진심으로.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하은이의 아빠라는 부름은 마치 누군가 조용히 닫혀있던 문을 열어준 듯한 감각이었다. 그 단어 하나가 지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집의 공기조차 순간 환해진 듯했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되묻지 않았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주저할 이유도 없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무척 맑았다. 전날 내린 눈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마당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고요했다. 아이들은 두꺼운 패딩과 기마개를 하고 신이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지호는 클라라 여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아이들 옷차림을 정돈해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저씨, 눈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름이의 물음에 지호는 살짝 당황했다. 글쎄, 나도 해본 지 오래돼서 같이 배워보자. 아이들과 지호는 삽 대신 손으로 눈을 뭉치기 시작했다. 작고 엉성한 눈덩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순간엔가 세 명은 흠뻑 젖은 장갑을 벗고 손을 불어가며 웃고 있었다. 코가 빨개진 하은은 인형 목도리를 눈사람 목에 둘러주었고 아름이는 나뭇가지를 주워 양팔을 달아주었다. 이름 지어야지. 하은이 말했다. 응. 눈이니까. 눈이 어때? 아름이가 대답했다. 아니야. 지호라고 하자. 하은이 장난스레 외쳤다. 지호는 아이들의 장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아빠는 눈사람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 눈사람 아빠. 그 순간 하은과 아름이가 거의 동시에 그를 껴안았다. 아직 어색한 포옹이었지만 그 작은 팔에 느껴지는 온기는 명백했다. 아이들은 이제 그를 안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클라라 여사는 유자차와 찹쌀떡을 준비했고 서연은 조용히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며 묵묵히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안도와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고마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 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거실에서 아이들은 조그만 장난감 피아노를 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진이 생전에 자주 불렀던 동요였다.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가사 일부를 따라 불렀다.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야. 아름이가 속삭였다. 그래. 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였지.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으로 와서 앉았다. 작은 머리들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정적 속에서 지호는 마음 깊은 곳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지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소진과의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임신 후기 병원 초음파 사진. 아름과 하은의 존재가 아직 배 속에 있을 때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거 우리예요? 하은이 물었다.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예쁘다. 아름이는 사진 속 소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정말 천사 같아.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가슴이 뻐근하게 떨려왔다. 그날 밤 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다. 한쪽에는 하은이, 다른 한쪽에는 아름이가 각각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아이들은 손을 꼭 붙잡고 잠들었다. 불을 끄기 직전 아름이가 속삭였다. 아빠, 우리 여기 계속 살 수 있어요? 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물론이지. 여긴 너희 집이야. 언제든지. 하은이도 덧붙였다. 그러면 엄마도 가끔 놀러 올 수 있어요? 그 순간 지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서연을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 하지만 진짜 엄마였던 소진의 자리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그럼 항상 환영이지. 아이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잠들었다. 불을 끄고 지호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책임, 따뜻함, 그리고 두려움.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한겨울의 서울은 서서히 설경으로 물들고 있었다. 눈은 며칠째 계속해서 내렸고 윤지호의 집도 고요한 흰색의 풍경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속에서 지호와 아이들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토스트를 구우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거실에서 그림책을 읽으며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조심스럽고 경계심 많던 아름과 하은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호의 팔에 안기고 아빠라고 부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따뜻한 변화는 지호에게도 상상하지 못했던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집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봉투엔 윤지호 귀하라고 단정히 적혀 있었고 보낸 이는 최애란 그의 계모이자 재단의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호는 봉투를 열며 이미 예상했다.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안에서 꺼낸 문서에는 단도직입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단 명예와 자산의 법적 보호를 위해 윤지호 대표의 후견인 및 유상계승 자격에 대한 긴급 심의가 필요함. 관련 자산 상속의 합법성 검토 및 친자 관계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문장의 나열, 정제된 어휘 속에 담긴 것은 명백했다. 의심. 그녀는 아이들을 그의 친딸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권력과 유산. 지호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유전자 검사 준비 좀 해주세요. 아이들과 제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변호사 이민석은 놀라지 않았다. 혹시 최 이사 쪽에서 압박 들어왔나요? 맞습니다. 재단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내 자리를 흔들기 위한 수단이죠. 생각보다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전이 되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지금 증명해 두려는 겁니다. 지켜야 하니까요. 이번엔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강남의 유전자 분석 전문 병원을 찾았다. 체열 과정은 짧았지만 하은이의 얼굴엔 눈물이 맺혔다. 아빠, 우리 아픈 거예요? 지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은아. 그냥 아빠랑 너희가 얼마나 닮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아름이는 머리를 갸우뚱하다가 물었다. 닮았다는 건 아빠 딸이라는 거예요?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리고 난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려는 것뿐이야. 아이들은 조금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결과지가 도착했다. 지호는 서영과 함께 식탁에 앉아 그 서류를 펼쳤다. 서류 상단에 명확히 표시된 문구. 99.9999% 확률로 친자 확인됨. 서연은 그 결과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동시에 지난 5년간 자신이 감내해온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밀려온 눈물이었다. 이제 모두 알게 되겠네. 그녀가 말했다. 지호는 서류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어.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날 저녁 그는 서영과 단둘이 오랜만에 앉았다. 아이들은 클라라 여사와 함께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계속 이 집에 있을 생각이야? 지호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야. 곧 떠날 거야. 난 아이들 곁을 지켰다는 걸로 충분해.
이제부턴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걸 내가 하루아침에 다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서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들은 당신을 이미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 그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했던 이름이야. 이제 그 이름을 지켜줘. 지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컵을 건넸다. 따뜻한 생강차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밤, 그는 마음속의 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을 둘러싼 진실, 서연과의 갈등, 재단의 위협.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는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로 서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틀을 넘어 따뜻하게 번지던 날이었다. 윤지호는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름이는 손을 살짝 오므린 채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고, 하은이는 이불 한 기퉁이를 꼭 끌어안은 채 자고 있었다. 그 작은 존재들이 자신을 아빠라 부르며 잠드는 모습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기적처럼 느껴졌다. 지호는 문득 자신의 방 구석에 있던 오래된 나무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내 소진이 남긴 몇 장의 사진과 그녀가 손수 적어둔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지호야. 언젠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 널 찾게 되면 꼭 전해주고 싶어. 넌 그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사랑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책임이 이제는 따뜻한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그날부터 지호는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서촌 골목의 작은 카페, 종로 도서관의 어린이 코너, 경복궁 옆 공원 벤치까지.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다. 아빠, 이건 뭐예요? 하은이의 질문에 지호는 처음 보는 도감책을 같이 펼쳐보고 아름이의 왜 사람은 울어요? 라는 말에 잠시 침묵한 뒤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울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이해보다는 신뢰였다. 아이들이 그를 믿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서연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삿짐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방은 점점 비워졌고 아이들과의 거리는 점차 줄어들었다. 정말 떠날 거야. 지호가 어느 저녁 마당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아이들에게. 그건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에는 진짜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당신이 섰잖아. 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득 떠오른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강릉으로 돌아가기 전에 같이 한번 소진이에게 인사하러 가자. 서연은 놀란 듯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서울 근교의 납골당을 찾았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려는 즈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소진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 아름과 하은은 조용히 꽃을 놓았다. 여기 엄마가 있는 거야? 아름이가 물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 곁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래. 너희 엄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 항상 너희를 생각했고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싶어 했어. 하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작은 목소리로 묻었다. 엄마는 우리 기억할까? 지호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리고 너희가 엄마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다. 감춰왔던 시간들, 도망쳤던 기억들, 모든 것이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은과 아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지호와 서연은 앞좌석에서 말없이 도로를 달렸다. 이제 정말 떠날 거지? 지호가 물었다. 응, 이틀 뒤면 정리 끝나. 강릉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거야. 병원에서 일도 다시 구했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든 돌아와도 돼. 아이들에게 넌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 꼭 기억할게. 이별의 날, 아이들은 서연의 짐을 들여다보며 아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가요? 아름이가 물었다. 서연은 아이들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하지만 우린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야. 그리고 언제든 보고 싶을 땐 전화할 수 있지. 하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다가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꼭 놀러 와요. 아빠도 같이. 응, 약속할게. 서연이 차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 지호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 장과 지호가 직접 쓴 메모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그 용기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서연은 그것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지호는 그 작은 어깨들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야. 그리고 그 말처럼 지호는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라는 자리에 서 있었다. 서연이 떠난 이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허하진 않았다. 오히려 윤지호는 처음으로 고요함 속에서 안정을 느꼈다. 아이들과의 생활은 더 가까워졌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진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아침마다 하은은 거실 창문에 붙어 날씨를 체크했고 아름이는 식사 전 항상 감사합니다. 아빠를 외쳤다. 그러나 지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조짐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 최 이사님께서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특별 안건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통화를 마쳤다. 그는 이사회의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의심하고 그에 따라 그의 자격을 흔들려는 시도. 그날 오후 강남의 재단 사무실 고층 회의실에는 11명의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최애라는 회의실 중심에서 조용히 자료를 펼치며 입을 열었다. 우선 본 안건은 재단의 도덕성과 후계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지호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말투를 곱씹었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는 직접적인 공격보다 규정과 절차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뒤엎는 방식이었다. 최근 윤 대표께서 2명의 미성년 아동을 개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보도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단호함만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DNA 검사 결과 친자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 친권 회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서류철을 꺼내 조용히 회의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지호는 숨을 한번 고르며 말했다. 사고 이후 아이들의 행방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능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전부입니다. 최애라는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이며 말했다. 개인 감정과 재단 운영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전부일 수는 있겠지만 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관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지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감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돕습니까? 이 재단은 제 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이름을 다시 지켜가려 합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회의실에 또 다른 이사가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 이 문제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법적 친자 확인이 되었고 대표께서 재단 운영에 있어 변함없이 헌신해온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분위기를 바꾸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최애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커서 이 재단을 보게 될 겁니다. 아빠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도요. 저는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회의는 더 이상의 결론 없이 끝이 났다. 안건은 보류 처리되었고 최애라는 표면적으로는 물러섰다. 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지호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겨울해는 낮게 깔려 있었고 강물 위로 희뿌연 김이 떠올랐다. 하은은 지호의 손을 꼭 붙잡고 물었다. 아빠, 요즘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자꾸 찍어요? 지호는 잠시 멈춰섰다.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는 시선들, 카메라, 속삭임. 그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우리 가족이 특별해서 그래. 우리가 이상한가요? 아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호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야. 그리고 특별하다는 건 멋진 거야. 겁낼 필요 없어.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환해졌다. 지호는 그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했다. 지키겠다고. 지금의 이 작은 손들과 웃음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설령 그림자가 다가오더라도 그는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른 새벽, 윤지호는 조용히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위에는 이미 준비된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공식 성명서 최종 본점 DOCX.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 발표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다. 그동안 침묵으로 덮어두었던 진실을 드러내고 그에 따르는 모든 반응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뒤로 숨지 않기로.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아버지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떠나간 아내 소진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는 문서 상단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우리는 이제 이름을 가진 가족입니다. 그날 오후 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재단 후계 구도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지호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지는 가운데 지호는 침착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해명이나 변명이 아닌 고백을 위한 자리입니다. 기자들의 펜끝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제 아이들 또한 세상과 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는 기적처럼 두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자료 화면을 넘겼다. 아름과 하은의 뒷모습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윤아름, 윤하은. 이 아이들은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몇몇 기자들이 손을 들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존재를 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단의 자산과 연결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는 모든 질문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숨긴 것이 아니라 몰랐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슬픔 속에서 아이들은 제 곁을 떠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들어보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윤아름과 윤하은은 제 딸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는 이미 몇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경비원이 제지했고
지호는 아이들이 깰까 조심히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름과 하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방금 끝난 기자회견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아빠다. 하은이 먼저 외쳤다. 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다. 이거 보게 되면 놀랄까 봐 걱정했어. 아름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걱정해요? 아빠가 우리 얘기해서 기분 좋았는데. 하은도 덧붙였다. 이제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아빠 딸이라는 거. 지호는 그 말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이젠 다 알게 됐어. 그게 너희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서 미안해. 우린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있잖아요. 아름이의 말에 지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아빠가 지켜줄게. 어떤 일 있어도. 기자회견 이후 사회적 반응은 분분했다. 몇몇 매체는 지호의 결정을 지지했고 일부는 그의 감정적 행동이 재단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점차 지호와 아이들에게 호의적으로 변해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눈물 났다. 진짜 아빠란 이런 사람이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지호가 손편지를 남긴 영상이 퍼지며 따뜻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두 아이가 지호의 무릎에 기대 잠든 모습. 그 사진은 누군가 우연히 찍어 올린 것이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호는 그 댓글을 읽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가족은 이제 이름을 가졌고 세상도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서울 중심가의 법원은 여느 때보다 이른 아침부터 붐비고 있었다. 윤지호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조용히 법원 청사 입구를 걸었다. 그의 옆엔 법률 대리인 이민석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자산 문제를 넘어서 윤지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최혜란, 그의 계모이자 재단의 부이사장은 지난달 이사회 직후 공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친자 인정을 기반으로 한 후계권 주장에 대한 무효소송. 겉으로는 재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20년 넘게 움켜쥐어온 권력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지호 씨, 오늘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실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정 안 방청석은 이미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판사석 앞에는 양측 대리인과 당사자들이 나란히 앉았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신문을 시작했다. 본 재판은 윤지호 피고가 주장하는 친자 인정을 토대로 재단 후계 지위를 유지할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다루는 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최혜란 측의 변호사는 일어나 정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윤지호 씨가 최근에야 나타난 미성년 자녀 둘을 통해 감정적인 방식으로 재단 운영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들의 존재를 수년간 숨겨온 점, 그리고 이사회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모습은 재단의 공적 신뢰를 훼손합니다. 그 말에 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아이들의 존재가 리스크라는 듯 사람의 온기를 숫자와 구조 아래 무너뜨리는 방식은 그를 분노케 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삼켰다. 이민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는 지난 5년간 아이들의 행방을 몰랐고 최근에야 친자임을 확인한 후 정식 절차를 밟아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산 분쟁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법적 여정입니다. 피고는 그 과정을 통해 공적 신뢰를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되찾기 위해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핵심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놓인 마이크에 입을 댔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는 유산이나 재단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다시 만났고 그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 부릅니다.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기자들이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단은 제 딸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이제 진짜 그 딸들과 함께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발언을 정리하고 결론을 며칠 뒤로 유보했다. 그러나 그 분위기만큼은 지호에게 더 이상 의심보다는 정당성이 실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호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엔 몇몇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키겠다. 끝까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과 아름이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아빠, 뉴스에 또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사람들이 아빠 응원하더라. 지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가 오늘 중요한 말하고 왔어. 우리가 어떤 가족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왔단다. 사람들이 다 알면 뭐가 좋아요? 아름이가 물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지 더 당당해질 수 있지.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너희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하은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이름 유나은이랑 유나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지호는 그 말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건 너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 그날 밤, 지호는 서재에서 오랜만에 소진의 유품을 꺼냈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짧은 메모, 손때 묻은 악보,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소진이 지호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고, 배가 둥글게 부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속삭였다. 지켰어. 드디어. 지켜내고 있어. 그리고 약속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겨울의 마지막 눈이 서울 하늘을 천천히 덮기 시작한 날, 윤지호는 아이들과 함께 북한산 자락의 숲길을 걷고 있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아름과 하은은 쌍둥이처럼 나란히 그의 양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기 직전의 바람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 속에서도 지호는 이상하게 따뜻함을 느꼈다. 아마도 지금 곁에 있는 이 작은 손들의 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빠, 진짜 봄이 오려나 봐요. 아름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봄이 오고 있네. 하은은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새도 봄 준비하는 걸까? 그럴 거야.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 지호는 아이들의 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다. 숲 사이로 보이는 작은 언덕이 그가 소진과 함께 자주 오르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언덕 꼭대기엔 여전히 오래된 벤치 하나가 남아있었다. 우리 저기까지 올라가 볼까? 세 사람은 천천히 그 벤치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눈은 점점 더 굵어졌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언덕에 도착하자 지호는 가방을 열어 도시락을 꺼냈다. 따뜻한 보온병 속에는 된장국이 있었고 간단한 김밥과 삶은 달걀, 유자차가 있었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다. 진짜 소풍 같아요. 하은이 외쳤다. 식사를 마친 뒤 지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공문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아름이 물었다. 오늘 아침에 도착한 거야. 법원에서 온 서류인데 이제 정식으로 너희가 내 딸이라는 게 등록되었단다. 하은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든 너희가 내 딸이라는 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아이들은 순간 말이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호에게 안겼다. 고마워요, 아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호는 그 작은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웃었다. 세상이 아이들을 수치로 평가하고 가계도로 구분하려 할 때 그는 그 안에서 오직 진심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지금 그 마음이 드디어 닿은 듯했다. 며칠 후 서연이 서울에 다시 들렀다. 그녀는 강릉에서의 삶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과의 짧은 재회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 너무 컸다. 얘들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반가워하며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집안은 다시 북적였고 잠시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서영과 지호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둘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진짜로 맡겨도 되겠다. 서연이 말했다. 사실 너한테 들려주고 싶던 얘기가 있어. 지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는 소진이 남긴 일기장을 서연에게 건넸다. 이건? 소진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야.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 서연은 일기장을 조용히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거기엔 소진이 언니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너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되어 미안하지만 또 고마워. 넌 항상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 지호는 상처가 크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오면 아이들을 꼭 그에게 돌려줘.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언니가 정말 다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누구보다 우리를 믿어줬던 것 같아.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믿고 살아가려고 해. 봄이 시작되는 어느 날, 지호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동사무소를 찾았다. 오늘은 마지막 행정 절차, 가족관계 등록증 발급일이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출력된 서류를 건넸다. 이제부터 윤아름 양과 윤하은 양은 법적으로도 윤지호님의 직계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그 종이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름이 진짜 가족 이름이 됐네, 아름이 말했다. 이제 바뀌지 않겠지? 하은이 물었다. 지호는 두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절대 바뀌지 않아.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가족이니까. 몇 주 후, 재단 공식 행사에서 지호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무대에 섰다. 행사 제목은 별표 희망의 이름으로 별표였다. 그는 단상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윤아름, 윤하은. 아이들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줬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요.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거기엔 위선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진심이 울려 퍼졌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지호는 아이들과 함께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맞았다. 이제 진짜 봄이에요. 하은이 속삭였다. 우리 내년 봄에도 이 창문 열 수 있죠? 아름이 물었다. 지호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다. 우린 앞으로 수십 번의 봄을 함께 열게 될 거야. 매년 같은 자리에서. 창밖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긴 겨울이 지나간 자리, 따뜻한 계절이 조용히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시작된 하나의 가족이 있었다.